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이분 덕에 경제 뉴스 읽기가 한결 쉬워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려운 경제를 아주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너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된 시간은 아니었는데 네. 정말 다시 모시고 싶었고 오늘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좀 힘들 때 불렀어요. 네, 삼성전자 그죠? 6만 전자가 글쎄 되면서 뭐. 많은 주린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이런저런 이렇게 좀 해법? 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이유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사실 그 삼성전자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여기가 이번에 3분기 매출이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치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이후로 두 번째로 영업이익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주가라는 것을 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주가는 일종의 전망이거든요.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파는 회사인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최고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다음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그 회사가 파는 메모리 가격도 떨어지고 그럼 이익이 줄어들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과거에 했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앞으로는 주가가 그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여기도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였을 때를 보더라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니까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를 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그 주가를 해석하는 데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에 기사들 보면은 그 반도체 수급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오히려 주식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급난이 귀해지면은 반도체가 계속 올라갈 나갈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라는 얘기를 했으면은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메모리 반도체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이꼴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 중에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가 돼요. 근데 단일 품목이 국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산유국에서 유가 정도? 기름 정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도체,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에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그거예요? 예, 우리가 반도체 쇼티지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보고서 있었으니까 반도체가 쇼티지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예요.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를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 네. 그럼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대충 보면은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인데 갑자기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사실 생뚱맞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회사 주식을 사셨으면은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30-4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미국은 뭐가 있어요? 비메모리만 나는 게 아니라 차량용만 나는 게 아니라 뭐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여기 판넬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러니까 IDM 영어로 써 있으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라는 뜻이에요. 종합 반도체 회사는 어떤 거냐면은 반도체를 내가 설계를 하고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해서 메모리를 반도체를 만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종합 반도체 회사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종합반도체 회사예요. 근데 종합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부터까지 다 할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만 좀 하자. 라는 데들이 나와요. 부분적으로 이제 나누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왔던 부분이 팹리스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거예요. 팹리스 회사에 가보면은 여기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면은 반도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하얀 옷 입고 이게 뭐 반도체 막 들고 옮기고 막 그런 거 반도체 회사 광고에서 떠올리잖아요. 본 그런 모습. 예. 근데 거기는 그냥 컴퓨터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장이 없다. 팹리스. 그래서 팹리스예요. 그럼 얘 대표적인 회사로는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를 우리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는데 엔비디아는 이거를 이제 설계만 하는 거고 이거를 내가 설계한 대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공장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시 주면은 여기다가 엔비디아 써서 파는 거예요. 이게 가상화폐가 활성화되면 엔비디아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판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 원래 그래픽 카드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용으로 원래 엔비디아를 만들었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GPU를 그래픽 카드에 쓰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그래픽 카드로 하는 것들 그런 칩이었는데 이게 암호화폐 채굴을 해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야 그럼 암호화폐 채굴하는 사람들이 막 모두 다 가서 이거를 갖다 사서 그걸로 채굴을 하는 이게 그 용도로 만든 건 아닌데 거기에 적합화됐군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갑자기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나니까 네. 컴퓨터에서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그래픽 카드를 사러 갔는데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그 그래픽 카드가 뭐 너무 가격이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이게 뭔 얘기냐면 새로운 수요처를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칩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네. 하게 돼요. 근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적재산권. 이 설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는 정말 시가총액을 인텔보다 더 높게 이거 가는 엄청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되는 네. 회사가 됐어요. 그럼 이 회사가 가진 건 뭐냐? 설계도. 그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는 네. 그런 회사가 됐어요. 또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 중에는 통신용 반도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퀄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퀄컴이 원래 어떤 회사였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 받아가는 조그만 스타트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통신칩이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전을 하면서 좀 더 고성능의 통신칩이 필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설계도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핸드폰 초창기에 퀄컴 거 많이 썼어요. 지금도 많이 써요. 지금도 거의 뭐 1, 2위 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팹리스 회사들은 그러니까 설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산업의 특징이 좀 소수의 천재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뭐냐? 여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얘는 설계만 하고 얘는 만들어주기만 해요. 이 파운드리가 이제 우리가 뭐 공장 만들어주기만 하는 거면 무슨 위탁 생산 공장, 무슨 OEM 공장, 하청 공장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반도체의 설계 수준이 너무너무 올라가서 그 우리가 나노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만의 TSMC가 제일 많이 해요. 많이 들어봤어요. TSMC. TSMC. 네.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는 일본의 르네사스 테크놀로지지만 얘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여기다 맡겨요. 모든 걸 여기서 다 소화해요. 그렇죠. 얘도 설계를 하면 여기다 맡겨요. 야. 우리가 그때 반도체 쇼티지가 났다. 그러면 여기를 떠올렸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2위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운드리, 남의 설계도를 가져다 만들어주는 일도 해요. 근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점유율이 뭐 50%가 넘으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의 성장 동력이라 그러면 또 다른 엔진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또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세계 2위란 한 17%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격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거를 되게 키우고 싶어 하고 우리가 그 얘기 들어보셨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뭐 100조 투자한다. 네. 그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이거 투자하는 거예요. 장비 하나 사는데 2천억씩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장비 파는 회사 주식을 사면 돼요? 오, 예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비가 비싸다는 거는 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되게 어려운 기술. 전 세계에서 그 회사 혼자 만들어요.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그 회사는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인데 네덜란드.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ASML은 이미 산으로 표 그렇겠네요.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TSMC와 삼성전자는 ASML 앞에 가서 장비 만들면 나부터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줄을 서 있는 곳이 줄을 서시오. 예, 그게 반도체 장비 쪽. 여기는 이제 이거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 좋은 경쟁력을 그러니까 진짜 야 우리가 이거는 정말 삼성전자의 새로운 엔진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잘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안 좋더라도 파운드리 사업이 충분히 이걸 받쳐준다면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연동되는 일은 덜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약해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는 팹리스 사업도 따로 해요. 그래요? 예. 설계도 해요. 예, 설계도 해요. 설계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칩 같은 걸 또 따로 만들어요. 네. 애플이라든지 뭐 CPU를 만들면 애플, 메모리 반도체도 애플, 뭐 GPU도 애플. 애플이 그걸 다 사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여기서 팹리스 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칩에 대한 그 경쟁력을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안 사요. 그래서 여기도 삼성전자의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여러 개를 하긴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누가 사냐? 여기가 사고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 포토 이런 거 쓰시나요? 이른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불리는 서버. 쓰죠. 네.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서버를 구글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이제 이런 데서 반도체를 사요.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우수한 고객이 이런 데죠. 그리고 이런 데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것들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들한테 필요한 칩을 직접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쓸 거니까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라 직접 팔진 않지만 그럼 그 칩을 누가 만들어주냐? TSMC. 누가 만들고 싶어 하냐?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쪽에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가치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해서 알아본 이유가 예.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가격이 주식 가격이 예.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니까 다들 이게 언제 회복되겠느냐 예.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전망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어찌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이 왜 떨어졌지?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메모리 가격하고 되게 관련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메모리 가격이 정점이고 내리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져요. 근데 실제로 올해 초에 4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라가는 네. 그 시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얘가 왜 올라갔냐면 야 이게 2분기, 3분기쯤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거야 라는 전망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래 2분기, 3분기 되면 좋겠구나. 그러고서 올랐어요. 그리고서 전망들이 야 근데 3분기가 정점이지 않을까? 4분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뉴스를 보실 때 네. 그 뭐 처음에 나올 때 뭐 한 4분기쯤에 좀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처음에 이제 흘러나오면 네. 조금 흘러내려요. 근데 이건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할 때니까 확실하게 빠지진 않아요. 하지만 내리막을 계속 걷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들고 있을 때 빠질 것 같아라고 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빠지나?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지켜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점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전망치는 정확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가 가까워질수록 전망치가 정확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렌드포스 같은 데서 3분기에 대한 반도체 그 가격들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 4분기를 보여줬는데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내년 초는 어떨까? 내년 초에 대한 전망도 어제인가 나왔어요. 네. 근데 쉽지 않겠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언제 오를 것이냐? 그러면 그 전망치가 돌아서야 돼요. 네. 그럼 그게 언제가 될 거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음. 그나마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반등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굳이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네. DDR4라는 제품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신제품이 DDR5예요. 그냥 4, 5 이것만 아시면 돼요. DDR. 예. DDR5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능도 좋고 좀 더 가격도 비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새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좀 더 비싼 메모리를 팔 수가 있잖아요. 야, 그러면은 그때쯤에서 메모리를 좀 바꾸고 그러면은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은 아까 그러니까 메모리가 혼자 팔리는 게 아니라 인텔이 만드는 CPU가 있어야 메모리를 같이 팔 수가 네네.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올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인텔이 이걸 좀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2년이 됐어요. 그럼 내년에 인텔의 CPU가 나오고 거기에 메모리가 같이 좀 그 다음 모델 메모리 신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메모리 쪽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이유는 뭐 그렇게 될 거니까 이게 될 거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가 나올 때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야 드디어 인텔의 CPU가 생산이 됐습니다. 차세대 CPU가 그리고 DDR5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럼 반도체 전망이 좀 바뀌나라고 한번 확인을 하시고 거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좀 희망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전망들이 나올 때도 아 오늘 뉴스 나왔으니까 오늘 사서 오늘 팔아서 벌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그럼 전망이 계속 좋을 거니까 그럼 이번에 전망이 좋았어? 그러면 그 다음 분기 전망은 어떻게 될까를 또 기대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꺾여. 그래도 이게 너무 좀 미미하게 꺾여. 아 그러면 아니 이번에도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내 주식이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마음이 좀 편해요. 맞아요. 예. 이거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내 투자 방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다 경제 뉴스 속에 맥락이 있고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 얘기는 그냥 현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 제가 최근에 봤었던 굉장히 눈여겨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전력요금이 오른다는 기사였어요. 네. 4분기에. 네. 전기요금? 네, 전기요금. 그리고 전기요금이 3원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수많은 언론 보도에서는 뭐 탈원전 정책의 여파다. 네.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를 막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져서 그런다. 뭐 그런 식의 보도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댓글창을 보면 정말 그걸 둔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전력요금의 어떤 체계를 보면은 그게 그 실제 이번에 전력요금을 인상한 요인이 뭐 탈원전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서도 아니고 뭐 재생에너지 때문이 아니고 그냥 전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기를 만들 때는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가스가 들어가요. 근데 석탄, 석유, 가스 요금이 요금이 아니죠. 그럼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다. 네. 근데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력요금을 약간 그 세금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올리면은 민심이 되게 안 좋아집니다. 우리 그걸 전기세라고 그러잖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요금을 올렸다라는 거는 진짜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논쟁들 어떤 정치적이거나 그런 논쟁을 보는 게 아니라 야 한국전력이 전력요금을 인상해야 될 정도로 가스와 석유와 석탄의 가격이 올랐구나라는 것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봐도 아 이게 이제 원자재 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그러면 말아요. 그런 것들이 오르니까 네. 이런 걸 대체해서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되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의 대체 수단에 네. 대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만 오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석유값 올랐으면 뭐 나만 올랐을 리는 없다. 분명 해외에도 많이 오를 거 아니냐. 그리고서 따라오는 뉴스가 해외 뉴스 쪽에서 나온 게 유럽이 전력요금을 뭐 유럽 국가별로 뭐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먹어. 그래요? 아 그래 진짜요? 네, 그런 뉴스가 이제 또 나와요. 왜냐면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럽만 그러겠어요?
그럼 또 전기가 필요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중국. 그 다음에 또 뉴스를 보시면 야 중국이 지금 전력난이다. 그렇다면서요. 전력난이 나왔고 성별로 전기를 막 끊고 뭐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갇히고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에요. 중국에서 그 에너지를 많이 쓰지 못해서 정전을 시킨다라는 얘기는 공장을 멈춘다라는 얘기와도 같죠. 네. 그러면 중국이 만들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제때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면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 오르겠구나. 전반적으로. 예, 생산을 많이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 좀 물가가 좀 오르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낄 때는 이제 뭐 물가 오르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물가가 좀 오르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거 다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사면 되니까. 사서 내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게 이 공급을 잘 못해서 만들질 못해서 수량이 적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생기는 문제는 안 좋아요. 지금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서 생산을 잘 못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 생산을 잘 못하니까 물건이 적고 물건이 적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이런 건 안 좋아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안 좋으니까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되잖아요. 네.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지 않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거를 경제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물론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10월이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겨울이 오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벌써 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 겨울에는 더 많은 것을 사용하게 되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유가를 한 80달러쯤 되는데 100달러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의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겠죠. 나의 생활은 힘들어지겠죠. 나는 소비를 못 하게 되겠죠.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진짜 나쁜 일은 한번 꼬이면 계속 나빠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렇죠. 네. 난 지금 힘든데 네. 금리도 올린대요. 네.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한번 올리기도 했고 근데 정작 이번 달에 금통위를 하는데 동결을 했어요. 이게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떨까라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큰일 났네. 3,300에서 코스피가 3,000 아래로 내려오는 네. 그게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겨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고 이제. 있는 거지 온 건 아니고 내년 3월까지 계속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사실 금융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특별히 뭐가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에서 뭐 내가 뭘 찍어서 올린다, 뭐 이게 맞다, 이거 잘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아까 뉴스를 통해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라는 얘기를 네. 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일 때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정유주가 좋아요. 네. 뭐 이를테면 뭐 S-오일이라든지 예. 뭐 오일뱅크, 네. 네, 뭐 이런 데들. S-오일 같은 애들이 좋은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유회사들은 기름을 많이 사놔요. 네. 근데 내가 한 100만 원어치 기름을 사놨는데 갑자기 그 기름 가격이 120만 원이 됐어요. 20% 먹는. 한 100만 원에 사왔는데. 네. 그래서 이 재고 마진이 생겨요. 음. 그럼 정유사 입장에서 우와 나 20만 원 공짜로 벌었네? 라고 얘기하면 사다 좋아지는 게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마진을 뭐 기름값의 뭐 한 10%를 내가 마진으로 받는다 라고 하면은 100만 원일 때 마진은 10만 원이죠. 네. 근데 120만 원일 때 10%는 12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정확히 그건 아닌데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유가가 올라갈 때 정제 마진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유주가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기름에 바로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누가 그래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까 셰일가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 그걸 또 이렇게 캘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캐내는데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그 $80 못 넘어갈 거라는 얘기를 했던 게 한 그쯤에서 올라오면은 셰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 $80을 못 넘긴다라는 선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ESG 때문에 셰일 가스 투자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셰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게 너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원래 기조가 클린 에너지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또 비축률을 또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거를 풀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안 푸는 걸로 봐서는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까지 막 너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유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요새 오징어 게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다 보셨어요? 네, 제가 다 봤습니다. 되게 재밌었는데 되게 재밌고 그게 뭐 전 세계에서 뭐 1등한다 그러니까 와 엔터주도 되게 좋겠다. 엔터. 네, 그게 K 콘텐츠가 꼭 오징어 게임이 아니더라도 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오징어 게임은 이미 성공한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작품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테니까. 근데 그게 그 다음 작품이 나와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다음 작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으니까 오징어 게임 회사에다 투자해야지. 이거는 첫 번째 생각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 거기서 한국 회사가 만든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쭉쭉 찾아보면은 이런 작품들이 있겠구나. 거긴 제작을 어디가 하겠구나. 지금 오징어 게임 때문에 K 콘텐츠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작품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엔터는 석유를 많이 안 씁니다.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크게 관련이 영향 없어요. 없어요. 네, 거의 없을 것 엔터 같아요. 사업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했을 때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에서 엔터 업계는 그닥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좋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제조업이 다 영향을 받고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영향에서 좀 벗어난 건 뭐가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해 보면 식으로 접근을. 엔터 쪽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오징어 게임이란 좋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온 게 하나 있고 또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이슈들이 뭐 많은 원자재 가격들을 올리긴 했는데 이럴 때는 원자재 회사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올라가서 안 좋을 테지만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가 잘 생산을 못해서 여기가 가격이 올라서 여기가 힘들면 자꾸 이 뒤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를 사는데 뭔가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얘는 나한테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럼 너 왜 비싸게 팔았어? 그때 제가 많이 못 만들었습니다. 그 왜? 물량이 없어서요. 소재가 없어서요. 그럼 그 소재 회사를 또 찾아가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원자재를 하는 회사들도 괜찮게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원자재를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원자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해외 회사들을 찾아보시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린이 분들,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해외까지 찾아보라 그러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좀 그 부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원자재.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탐나는 재테크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